오랜 세월 동안 의붓 아버지의 첩으로 강요받은 소녀는 성장하여 잔인한 복수를 꾀하게 되었. 중국 스촨의 한 유명 바비큐 식당에서 손님들이 그릴 요리를 즐기던 중 경찰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쳐 식당 주인을 체포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주인이 무엇을 했는지 의아해하며 놀랐습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서 이 여성은 항상 친절하고 열정적인 사람으로 불법적인 일에 연루될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후 주인 28년 동안 도피 중이던 지명 수배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녀가 저지른 범죄를 듣고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 해 전 인기 있는 이 식당의 주인인 리구이잉은 남편과 공모해 자신의 계보를 함정에 빠뜨려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사건 이후 두 사람은 서로 헤어졌고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1년 후 그녀의 남편은 체포되었지만 리구이잉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18년 동안 행방불명 상태였습니다. 결국 리구이잉이 체포되면서 거의 20년 동안 묻혀있던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그녀의 계부인 저우저와의 이름을 언급했을 때 리구이잉은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녀가 계부에 대해 품고 있던 깊은 원한은 무엇이었으며 이처럼 연약해 보이는 여성이 어떻게 무자비한 복수를 결심하게 되었을까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곧 공개됩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채널 팔로우를 잊지 마세요.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닝샤후이 자치구 인천시 진펑구 외곽의 한 농부가 돌다리 아래의 건조한 도랑에서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농부는 즉시 이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심하게 부패한 시신을 발견했으며 얼굴 인식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정장을 포함한 옷차림만 보고 대략 50세 남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옷에서 얻은 단서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망 원인을 알기 부족했기 때문에 경찰은 부검 보고서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머리에 심한 충격을 받아 두겐의 출혈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피해자의 옷에는 많은 주름이 있었고 손바닥에는 저항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은 피해자가 죽기 전 가해자와 치열한 몸싸움을 벌였다고 추정했습니다.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은 사건에 대한 초기 가설을 세웠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이는 격정 범죄였을까요? 아니면 금전 문제로 인한 비극이었을까요? 사건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노트 한 권이 작은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노트에는 여러 개의 내몽골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순간 수사관들의 머릿속에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내몽골 출신일까? 인천경찰은 즉시 내몽골의 동료들에게 연락해 최근 실종자 사건 조사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다행히도 사건 발생 이틀 전 한 여성이 남편이요 일간의 출장 이후 실종되었다고 신고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성의 설명에 따르면 실종된 남편은 피해자와 매우 흡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내몽골로 이동해 추가 조사를 하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조사와 DNA 비교를 통해 경찰은 피해자가 내몽골의 저명한 목장주인 저우저화라는 실종자로 확인했습니다. 피해자의 아내에 따르면 사건 발생 8일 전 산시 사투리를 쓰는 약 35세의 남자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인천에서 돼지고기 공급망을 운영한다고 소개하며 저우 씨에게 사업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기회를 들은 저우 씨는 다음날 주저하지 않고 그 남자와 함께 인천으로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시 사투리를 쓰는 남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건 당시의 철도 기록을 조사한 결과 경찰은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그 남자는 류진산이라는 인물로 확인되었습니다. CCTV 영상에는 사건 당일 저우저와 함께 인천행 기차를 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류진산을 강력한 용의자로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추적하여 베이징에 숨어있던 류진산을 체포했습니다. 경찰 신문에서 류진산은
침착하게 범행을 부인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우저와는 죽어 마땅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리진산의 자백에 따르면 범행 당일 그는 저우저와와 함께 기차를 타고 인천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동 중 그들은 이익 분배 문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기차에서 내린 후 두 사람은 외딴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우 씨는 리를 향해 이렇게 오래 걸었는데 아직 길을 못 찾았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라며 모욕했습니다. 이 말에 분노한 리진사는 격렬한 말다툼 끝에 통제할 수 없는 분노로 길가에 있던 나무 막대를 들어 저우의 머리를 내리쳤고 이로 인해 두 개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리진산의 자백을 분석하던 경찰은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리진산은 저우저와와 이전에 아무런 관계도 없었는데 어떻게 내몽골까지 찾아와 그를 만나 사업 제안을 했을까요? 또한 리진산은 저우저와를 어떻게 찾아낸 것일까요? 그들을 연결해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단순히 몇 마디 모욕적인 말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했습니다. 피해자를 인천으로 유인하고 외딴 곳으로 데려간 과정은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사건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더 큰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경찰은 리진산의 인간관계를 조사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리진산은 자신의 장인을 폭행해 죽인 전력이 있었습니다. 리진산의 아내 리구이잉은 저우저화의 의붓딸로 저우저화는 그의 장인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것일까요? 이에 경찰은 피해자의 아내인 류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류 씨는 자신에게 두 딸, 리구이잉과 그녀의 언니 리구이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류 씨는 첫 남편과 이혼할 때 큰딸 리구이화는 아버지와 남았고 리구이잉은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이후 류 씨는 저우저화를 만나 재혼했고 가족은 스촨에서 내몽골로 이사했습니다. 몇 년 전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리구이잉은 산시 출신의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류 씨는 자신의 사위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과거를 회상하며 류 씨는 마치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찰은 리구이잉의 언니인 리구이화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동생의 실종 소식을 듣고 리구이화는 극도로 동요하며 말했습니다. 내 여동생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두 여성 모두 이렇게 강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리구이화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동생과 저는 함께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셨을 때 저는 11살, 동생은 겨우 8살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은 어머니와 함께 이혼 후 내몽골로 이사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편지를 통해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내몽골로 이사한 후 동생과 어머니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계부는 성질이 사나워 어머니와 동생을 자주 때렸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계부는 어린 동생을 표적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저우저와는 구이잉을 반복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저는 그녀의 편지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녀는 계부를 깊이 증오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은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썼는데 그 사실이 발각되자 구이잉은 계부에게 잔인하게 폭행당했습니다. 경찰은 리구이잉의 어머니와 언니의 진술을 기록하며 그녀에게 이 사건을 저지를 만한 강한 동기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리진산을 계속 신문하며 리구이잉과 관련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은 리진산을 계속 신문했습니다. 아내 리구이잉에 대해 묻자 그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경찰의 설득 끝에 그는 결국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아내와 공모해 그녀의 계부 저우저와를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리진산의 자백에 따르면 범행 며칠 전 아내가 어머니의 병환을 이유로 내몽골 고향에 며칠 다녀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대화 중 그녀가 눈을 피하고 어색하게 행동하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끈질긴 추궁 끝에
그녀는 과거 계부에게 학대받은 사실을 모두 털어놓으며 고향으로 돌아가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계부의 추악한 행태는 리고이잉의 정직하고 온화한 남편을 분노하게 했고 결국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지만 경찰이 리고이잉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을 때 그녀는 이미 완전히 사라진 뒤였습니다. 리진사는 자신과 리고이잉의 범행을 인정했지만 아내의 행방에 대해서는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사기술의 한계로 경찰은 끊임없이 수색했지만 그녀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수년이 흘렀습니다. 사건을 담당하던 경찰 세대가 계속 교체되는 동안 리진사는 이미 사형 판결을 받고 처형되었습니다. 2019년 새로운 단서가 등장했습니다. 스촨의 한 바비큐 식당에서 리고이잉과 닮은 여성을 봤다는 제보가 들어온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리고이잉의 흔적이 드러나자 경찰은 즉시 스촨으로 이동했습니다. 식당에서 경찰은 리고이잉과 매우 닮은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경찰은 손님으로 위장해 식당에서 식사하며 관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수사관이 일부러 큰 소리로 리고이잉이라고 불렀습니다. 여성분이 초동안 멈칫하더니 곧 평정을 되찾고 아마 저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신 것 같네요 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 반응은 그녀가 리고이잉임을 경찰에게 확신시켰습니다. 한 수사관은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들어갔을 때 그녀가 표준 중국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스촨 출신이었다면 사투리가 있었을 텐데 이는 그녀가 외지인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을 체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체포된 후 그녀는 침착하게 저희 가족은 행복하고 제 삶도 번창하고 있습니다. 제가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습니다. 라며 리고이잉임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리고이잉의 언니 리고이화를 초청해 그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언니는 여성이 웃을 때 보이는 보조개를 보고 눈물을 터뜨리며 내 동생이 맞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언니가 나타나자 여성은 더 이상 평정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리고이잉임을 인정하며 모든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18년 전 리고이잉은 계부에게 학대당했던 이야기를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편을 분노하게 했고 그는 그녀를 도와 계부를 혼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수년간의 굴욕을 기억하며 리고이잉은 동의했고 두 사람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에 따라 남편은 계부를 인천으로 유인했고 그녀는 알아보는 사람이 없도록 별도의 기차칸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직접 계부를 폭행하려 했으나 남편이 주의를 끌 것을 우려해 막았습니다. 기차에서 내린 후 리고이잉은 먼저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새벽의 시쯤 남편이 급히 호텔로 와서 그녀에게 즉시 떠나자고 재촉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남편이 계부를 막대로 때렸다는 것만 알았고 그가 사망한 것은 몰랐습니다. 사건 후 리고이잉은 스촨으로 도망쳐 수년간 숨어 지냈습니다. 경찰이 리진산이 법에 따라 처형되었다고 발표하자 리고이잉은 모든 게 내 잘못이에요. 내가 침묵하고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라며 오열했습니다. 경찰은 리고이잉의 어머니와 언니에게 확인한 결과 그들 모두 저우저와의 행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 리고이화는 내 몽골로 가서 그와 대면하려 했지만 우리 가족 일에 너는 상관하지 말라는 말로 쫓겨났습니다. 리고이잉의 어머니는 저우저화와 재혼한 이후 자주 학대당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딸이 학대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감히 저항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딸이 멀리 산시로 시집간 후에도 그는 여러 핑계를 대며 그녀를 불러들였고 악행을 계속했습니다. 딸이 오지 않으려 하면 저를 이용해 협박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리고이잉이 계부 살해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저우저와를 도살자 저우라는 별명으로 부르며 돼지거래로 유명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지만 가정폭력을 목격한 이들도 많았습니다. 저우저와는 안정된 직업이 없는 게으른 남자였으며 성격이 나빴습니다. 그는 종종 유흥업소를 드나드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리고이잉의 어머니가 저우저화와 재혼한 후 그들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리고이잉은 언니로서
동생을 돌보라는 강요를 받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담뱃불로 고문을 당했습니다. 동생조차도 누나가 자신을 학교에 데리고 다니느라 동급생들에게 자주 놀림을 받았던 일을 기억했습니다. 이후 저우저화의 한마디로 인해 리구이잉은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마을 사람들은 후회와 함께 리구이잉과 그녀의 어머니가 겪은 고난에 대해 주로 동정심을 나타냈습니다. 리구이잉은 살인을 직접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계부를 살해하도록 리진산을 선동한 것은 중대한 법률 위반이었습니다. 라샹 교수는 이 사건을 분석하며 리구이잉의 행동이 마치 살인 청부와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에 따르면 그녀는 주범으로 간주되어 형사 책임을 지게 되며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2019년 리구이잉은 이 범행의 주범으로 간주되었고 리진산을 선동한 혐의로 사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단지 공범일 뿐이며 살인을 직접 저지르지 않았다고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그녀의 형량을 감형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큰 사회적 관심을 끌며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삶에서 우리는 타인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시하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충동적인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동시에 법을 존중하고 윤리를 지켜 사회의 공정성과 정의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을 다시금 입증합니다. 우리는 이를 교훈 삼아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비극을 예방해야 합니다. 법은 항상 공정하며 어떤 범죄자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도 단서가 발견되면 당국은 즉시 수사에 나섭니다. 법 아래에서는 처벌을 피할 여지가 없습니다. 도망친 자는 결국 엄중한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